자, 오늘 새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키워드입니다. 월세 부자, 당신도 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 유망 투자처는 이런 주제인데요. 그 저번 시간에 수익형 부동산의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디테일 축약해서 가려고 합니다.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상품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해제하는 대응하는 또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뭐 동향이라고 할까 지금 뭐 프레임들이 또 계속 형성되고 있죠. 여기에 또 올 1월에 발표된 부동산 뭐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들도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만약에 낮은 데를 들어가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한다면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이슈라면 지금 수익형 부동산 쪽은 지금 이 원리금 균등 상환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물론 이제 5월 9일 대선도 있고 시행될지 말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수익형 부동산 뭐 악재와 호재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문 선생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예. 그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이 조금 많은 상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이 4월달 잔인한 4월달이 될지 4월 2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이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환율 보고서에서의 어떠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관찰 대상국의 재지정 여부가 좀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에서의 어떤 시장 변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 라인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봤을 때 이제 어떤 2017년 상반기에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보다 이제 좀 부정적인 포인트가 좀 앞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공실이 공급 과잉 문제가 나온다든지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의 어떠한 핵심 포커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영업수지 악화로 인해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기존의 임차인이 무너져 나가면서 이제 공실 증가에 따른 우려, 공실이 생기게 되면 자금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면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들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선생님은 그 좀 거시 쪽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이제 4월 그 환율 보고서 그 조작국 지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얘기가 뭐 이거는 뭐 부동산 시장 시작되면서 얘기했던 공급 과잉에 대한 역시 그 우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내수 경기 안 살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영업수지 악화로 해서 공실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뭐 햇볕을 표시하면 구름이 많이 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누구나 이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뭐 노후 대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노후에 소득이 끊어졌을 때 월세로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평균적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은 굉장히 많은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지금 겹쳐져 있는데 악재부터 좀 살펴보면은 별로 이제 얘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고 또 자영업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차익형 부동산과는 달리 그 세입자, 월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아야 되는 구조고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감소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좀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모두의 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더해서 또 하반기부터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게 시행될 여지도 있고 그런 것들도 또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개인의 투자처럼 많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업체들이 본인들도 이렇게 뭐 기업의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 공급자로서 나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악재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또 호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베이비 부머가 연간 60만 명 이상 계속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은퇴를 하면은 뭔가 노후 대비를 위한 월세형 부동산을 찾는 수요 자체는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 과세를 어쨌든 지금은 유예돼 있는 2년이 연장돼 있는 상태고요. 또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토지 보상금이 쏟아지는 해입니다. 이 토지 보상금들이 과거에는 다시 토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지금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계속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규제들이 주택 시장의 규제에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수익형 중에서 주택이 아닌 곳들은 흔히 말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께서는 일단 악재적인 측면은 미국발 뭐 금리 인상이나 아까 환율 조작국 얘기와 더불어 뭐 그 부동산 규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이런 악재들도 있는 반면에 그 임대소득 그 과세 유예 2년 연장됐고 두 번째 이번에 그 은퇴자들 계속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 수혜가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결국 두 분의 시각이 좀 겹치는 이 악재 부분은 이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몇 가지 호재는 좀 이 수익형 부동산에만 한정될 수 있는 호재까지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수익형 부동산 이 봄철이 되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쉽게 투자는 못하시고 계속 관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이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면 안전하게 좀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두 분의 전문가가 보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어디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재문 소장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부동산 특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끊이지 않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을 판단할 때 항상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동산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그 부동산이 있다라면 첫째는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중장기 계약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중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2호선의 예를 든다라면 건대 있고 여기 있고 구의역이 있고 강변역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강학상으로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뭐 반경 한 500m 이내라고 얘기하지만 역과 역 사이의 현실적인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과 역이 계속 겹쳐나가는 어떤 그런 중복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동 속도가 좀 느린 곳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환승하기에 바쁘고 밖에 나가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하철역만 갈아타고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곳에 어떤 사람들의 이동 속도는 무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어떠한 그 장기적인 영업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취급하기 쉬운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몰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건대나 이제 삼성역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백화점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 그다음에 이제 관람 어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다라면 사람이 와서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된다라면 그 대여섯 시간 그 머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소비 행태가 또 소비의 어떤 규모가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에 그런 입지가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또 투자해서 임대를 주고자 하는 업종의 희소성이 좀 담보를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가구거리다 어떤 이런 전문 상가라면 거기에 생뚱맞은 업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가에서는 같은 업종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만 일반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너무 업종이 이미 많이 들어와 갖고서 소비자들을 나눠서 이렇게 영업 창출을 일으켜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기피하는 것이 일단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최적의 투자처는 입적지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의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거기에서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소비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이라 그래서 모든 역이 다 역세권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역세권의 어떤 우열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세권 내에서도 좀 좋은 역세권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좀 분별을 해야 하고 또 머무는 시간,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이 많은 역세권에 좀 주목해야 한다. 좀 상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곽장석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는 또 어딜지 궁금해집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일반 부동산 전체에 비해서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뭐 주의하고 이런 걸 찾으면 좋다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임대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임차를 놓는 사람의 성격과도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임차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업종이 얼마나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상권의 변동도 빨리는 아니지만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정석 뭐 이런 걸 치면은 인터넷에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내용들이. 그래서 반드시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좋고 나쁘고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있어요. 예를 남들이 아직 쳐다보지 않으면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 틈새를 찾게 되는데 우선은 도심지 내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장이 끝나고 나면은 빠른 속도도 한국도 선진국처럼 이 아파트가 수익형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드는 쪽이 나홀로 아파트고 황금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베이비 부모 이상 세대들이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분들 만 65세 이상은 전철 뭐 지하철 이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이 역세권으로 모여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거주를 해결하면서 거기서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의 역세권의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또 일부 상가 주택 이런 것들도 유망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교통 또는 접근성일 거예요. 그런 걸 따진다면은 단순 역세권보다는 이 더블 역세권, 먼저 환승 역세권이죠. 또는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들을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조성을 하다 보면은 이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면은 이 신도시들이 상권이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분양하는 시점보다는 분양을 받아서 장사를 해봐서 한 바퀴를 돌려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옥석이 가려져요. 또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게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입주가 만료된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의 상가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업종의 적합성 이런 걸 따져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 분 뭐 얘기 뭐 오늘은 너무 점잖게 뭐 이 원론적인 얘기죠. 뭐 이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투자자들이 이런 거 알면서도 그게 이제 어떤 상품 본인의 한계죠. 그게 상품까지 연결시킨 건 뭐 역세권 뭐 더블이고 스트리플이고 쿼트러블이고 좋은 거 알잖아요. 오는데 이제 아까 이재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흐르는 상권이 저는 제가 토지 전문가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상가시장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이라는 자체가 교통의 발전에 따라 너무 살아있는 생물 같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상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두 분 얘기를 종합했을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형 부동산에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컨디션이 틀리니까 투자 금액도 틀리고 투자 시기도 틀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뭐 장학퀴즈처럼 10억을 갖고 또는 1억을 갖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합한 상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장단점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상가 얘기해서 상가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지금 그 뭐 유명한 지역들 상가가 예전에 동탄의 그 저주에 빠진 동탄이 아니라 판교 저주처럼 분양가 너무 고분양가가 되니까 그게 실익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전문가들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부동산들을 보시는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장단점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이재문 선생님부터 먼저. 일단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명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동은 또 한 시대의 대표적인 어떠한 업종을 주도해 나가죠. 예, 중국인들이 많이 올 때는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업종들이 과연 다 돈을 버느냐? 그리고 수익률이 담보되어 있느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명동이 고층화가 많이 시도되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도 많이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면 국제 소도시 정도 될 정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재래적으로 장사를 하시고 지금까지 상권을 유지해왔던 이런 전통 업종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고 있는 그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지나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그 임대료가 오른 것만큼 내가 팔고자 하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물건의 가격을 반영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찾아서 노후를 대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노후를 보호하기는커녕 노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판단할 때 그 가격이 얼만큼 현실적이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장사를 해서 여기에서 남겨서 내가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에 들어오는 판교의 저주식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교도 평당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상가 분양은 미래 가치를 10년을 잠식한 거다. 지금 내가 상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 뭐냐면 거기에 각종 이익과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인상된 가격과 그렇게 비싼 물건을 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시장 형성은 공실로 가고 공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실로 가게 된다 그러면 과도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경매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판교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고 거기에 가면 마치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가지만 막상 상가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KTX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가 역세권 그러니까 KTX가 쓸 수 있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상권 계획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또 과다한 금액으로 분양이 됐는데 결국에 역세권이 축소되고
그리고 생각만큼의 어떤 사람의 인입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공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격이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바로 리스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 우리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틈새 시장은 충분히 있고 부동산이라는 건 희소성과 지역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수익률이 담보되는 부동산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문 선생님, 아니 곽창석 대표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정정을 좀 할게요. 제가 아까 판교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예전에 고분양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한 7, 8년 걸려서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판교보다 좋은 왜냐? 일자리가 창출된 장소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무슨 판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아니 제가 그때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10년을 담보한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 7년, 8년에서 그 상권이 형성되기까지의 수업료를 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판교에 사시는 분들도 판교에서 상가 투자하신 분들 크게 노여워하지 말으시라고. 대한민국에서 판교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성장 기조에서는 부동산이든 뭐든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장소 말고는 그 가격이 오를 장소가 없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 이어주시죠.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거죠? 길어가지고. 좋아하신 적하고 장단점. 장단점. 예. 수익형 부동산은 장단점으로 보면은 일단 수익성과 안정성, 황금성 이 세 가지가 부동산의 기본 요소인데 아무래도 수익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 보면 좀 되팔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황금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고요. 그 제가 뭐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지인 중에 분당 신도시 지금은 이제 분당 구도시가 됐지만은 단지 내 상가를 어렵게 분양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5년 정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았는데 월세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축 분양 상가 쪽에 보니까 더 이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데가 있어서 그걸로 팔고 갈아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결과치를 보니까 새로 분양받은 곳은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공실이 났다가 뭐 채워졌다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 매물화 될 수 있을까? 잘 매물화가 안 되거든요. 그냥 계속 들고 갑니다. 물론 이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난이도 면에서 이 일반 주거나 뭐 차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뭐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별로 장단점들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나홀로 아파트 말씀드렸지만은 나홀로 아파트 뭐 투자금 적게 갖고 갈 수 있고 뭐 안정적인 임대 소득도 가능하지만은 수익률 자체는 낮을 수뿐이 없는 거고요. 또 역세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본인이 뭐 이렇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 그 임차인들 이제 소액 임차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이런 어떤 뭐 관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임차인들을 잘 상대하시는 분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정말 어떨 땐 정신병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맞는 걸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은 뭐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고 안정적인 월세를 갖고 가는 반면에 제가 볼 때 한 30~40%의 오피스텔은 불안정해요. 계속 임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거든요. 그런 걸 잘 골라야 되는 거고 또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지금 압구정동에 로데오 상권이 있었다가 뭐 그 금세 죽고 뭐 가로수길이 생겼다가 지금 세로 숲길 홍대 입구도 마찬가지 상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하실 때 그런 변화무쌍한 상권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 상권이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이쪽으로 상권이 옮겨올 수뿐이 없는 지역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데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좋은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 매매 거래로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경매로도 좋은 물건은 경매를 안 넘어가요. 그렇죠. 경매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그래서 전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상속이 일어날 때 그때는 상속인들이 이 계속 운영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세금 관계 문제도 있고 그때 싼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은 뭐 영감 얘기고 이런 얘기면 전문가 아니면 사실 일반인들 대신 일반 시청자들도 많이 거래하신 분들은 본능적인 우리 전문 용어로 촉이라 그러죠.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 보통의 선량한 투자자들은 전문가 조언 받고 많이 다니시는 방법밖에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일단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발품 많이 파셔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잘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이게 제가 제일 기대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수익형 부동산에 요즘 뭐 그 지명 광고 보면 딱 두 가지죠. 아파트 분양 광고하고 수익 확정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허위 과장 광고도 나오고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부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는 투자의 기본이죠. 기본이긴 한데 이건 하이 리턴을 청약에 유인을 해갖고 하이 리스크만 부과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물건이죠. 자, 고수익 광고의 유혹 우리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이재문 소장님이 더 세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곽 대표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이제 그 허위 과장 광고는 보통 이제 분양할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현재 뭐 영업이 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면은 허위 과장 광고 해봤자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뭐 연 몇 %를 돌려줄게 또는 또 뭐 원금이나 뭐 확정 수익 원금 보장 뭐 확정 수익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개인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수입이 가능할지를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분양형 호텔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사업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을 보고 좀 알아볼 수뿐이 없는 거고요. 또 이렇게 뭐 신도시나 뭐 이런데 신규 분양, 상가 분양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연 몇 프로 수익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초창기에는 그런 수익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아직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은 상권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자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뭐 한 2, 3년 정도는 고생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실제로 장사 안 해본 분들은 정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거는 이제 임대 시세라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발품을 팔면서 현재 그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정도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한 주 더 넘어가야 될 만큼 분량이 좀 남았는데 이번 주까지 해서 끝내야 되거든요. 이재문 선생님이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십시오. 짧고 굵게 한다 그러면 분양을 받을 때 그 분양을 나한테 권유한 그 분양사와 분양사의 직원의 내용이 계약서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공된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입적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와 실질적으로 그와 동종의 어떠한 가게들이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임차인들이 바뀌는 그런 순환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좀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만 갖추더라도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라면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전보다는 뭐. 세후 수익률을 따져서 그 수익률이 광고회사라든지 분양대행사에서 얘기한 거와 유사하다 그러면 투자를 해도 무리가 없지만 그 차이가 크다라 그러면 결국에 원본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 처음에 그냥 보시면 처음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계속 물어보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얘기 나올 것처럼 내 그 금쪽 같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셔서 끊임없이 물어보셔서 답을 도출해 내시는데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약서의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지 우선 사인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저희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연락 주셔도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릴 거고요. 또 이 전문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도 또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곽창석 대표님께서 좀 안내를 해 주실까요? 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겸 이제 세미나 후에는 상담도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지금 팔아야 할 부동산, 지금 사야 할 부동산 이런 주제로 이번 금요일에 진행하니까요. 예,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